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20세기의 팬데믹 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페인 독감. 무려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독감은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았죠. 스페인 독감은 사실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첫 발병 사례는 1918년 캔사스의 펀스턴이라는 미군 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페인 독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전력 노출을 피해 이 독감의 발병을 숨겼던 반면 스페인 언론은 이를 생생히 단독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국왕이던 알폰소 13세마저 독감에 걸리면서 마치 스페인에서 대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됐죠. 스페인 독감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역시 이 독감에 걸려 베르사유 조약을 맺을 당시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활발하게 협상에 가담하지 못했고 프랑스 외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독일에 대한 지나친 배상 요구를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독일에서의 나치즘 등장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고들 하죠. 전쟁도 겪었겠다, 질병도 휩쓸고 갔겠다. 1920년대를 휩쓸었던 당시 서구에서는 욜로와 같은 비슷한 시류도 있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또 백신에 대한 중요성과 개발이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어떤 흔적을 남길까? 답답한 마음에 미래로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만 7명, 확진자는 114명이나 속출한 청도 대남병원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 청도 보건소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이 되어서 왔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남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60명이 지금 다른 시설, 다른 국립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남병원 시설이 워낙에 열악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대남병원이 시설도 열악하지만 네. 그곳에서 이제 지금 감염되신 분들이 거의 11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환자분들은 이제 거의 101명인데요. 네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있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또 증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빨리 소개하는 게 맞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 늦게 이것저것 이송하게 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에 보니까는 이렇게 침대,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면 생각하는 그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침대 병상이 아니라 이렇게 온돌 바닥에서 여러 명이 그냥 매트리스 같은 그런 걸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설 자체도 별로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설명을 드리면 4계층으로 되어 있는 병원에서 네네. 마지막 이제 제일 옥상층, 이제 5층이라고 이 병원에서는 부르는 곳이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130명?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설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2층이나 3층은 45명이나 50명 정도 입원실이었는데 네. 똑같은 그런 건평에서 마지막 이제 옥상층만 네. 유독 많은 병실을 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일반적인 침대형 병실이 아니라 네네. 온돌바닥에 그냥 있는 온돌형 병실에 병실을 기본적으로 8인에서 10인실을 운영을 하면서 13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여기를 이제 정신병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폐쇄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실제 이 병원에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이 5층의 실태를 몰랐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병원에 근무를 했었던 분들조차도 그 실태를 잘 몰랐던 경우들도 있다. 완전히 그냥 격리시킨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거의 격리 집단 네.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금 시설이었다고도 극단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온돌 병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온돌 병상은 일어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앉거나 누울 때 바닥에 손을 다 대야 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누군가 그 안에서 한 명이 기침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 바닥에 그게 오염이 되고 그게 제 손을 통해서 또 오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아주 급격하게 과밀화도 되어 있었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지만 퍼질 수 있는 환경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환자들을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소개를 다 하지 못하고 이동하지 네. 못한 것이 좀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빨리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그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네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옮겨진 확진자들이 대체로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감염병에 걸린 정신질환 환자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감염 질환에 대한 치료, 대증적 치료나 아니면 뭐 다른 적극적 치료 외에도 네. 정신질환자들에 맞는 이제 정신질환 전문을 하시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진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이송된 기관들이 대체로 다 이제 이런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이런 정신질환을 볼 수 있는 기관에 내과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협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곳인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운영한 지금 이제 의료법인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병원은 이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건물에 옆에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 어린이집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어린이집까지. 지하에는 또 그 수영장과 헬스장을 네.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또 끝부분으로는 장례식장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은 게 이제 98년인데 네. 당시에 이 모든 시설들이 한 번에 들어온 것인데 지금 이제 운영 주체는 이제 보건소야 당연히 뭐 청도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요양원은 이제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뭐 여기 병원은 뭐 의료법인이 운영하지만 네. 이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은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일가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일가. 근데 이 일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제 이런 병원이 청도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부산하고 이제 경산에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그 사회복지법인 비리 사태로 이제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던 네. 9억 원 그 관련 사태가 있는데요. 9억 원 사태요. 그 사태에 있던 그 일가가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이고 좀 더 이제 당시 9억 원 사태 때의 어떤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네. 9억 원 사태에 나와 있는 이제 무슨 식자재 업체를 이용한 어떤 횡령이나 배임, 그다음에 장례식 업체에 대한 배임 등이 이 청도에서도 발생한 걸로 이제 당시 다 보고서에 작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은 비리 재단이 운영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의 어떤 그 내세우는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꿔서 네. 계속 운영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던 부산의 구동원 사태, 그걸 이제 운영했던 일가가 운영한 정황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 근데 식자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첫 번째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그분이 이제 이 대남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이가 꽤 있으신 남성분이었는데 몸무게가 45kg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성인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정도 몸무게밖에 안 나갈까? 뭔가 운영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분이 25년간 네. 이제 이 폐쇄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던 분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병원이 이제 그동안 25년간 이제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수용실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물 처방을 과다하게 했을 정황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쓰는 약물 처방을 계속하게 되면 네. 근육량이 많이 빠지고 운동 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황도 지금 쏙쏙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서 이렇게 저체중의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헬스장, 수영장 같이 있는 것도 참 희한한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청도 보건소가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보건소는 이제 청도 이제 뭐 지방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걸 텐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청도 국민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이곳을 광고하거나 이럴 때는 뭐 원스톱 서비스로 광고를 했던데 편의성 측면에서는 체감을 못 하셨겠지만은 네. 국민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건강 증진 사업이나 아니면 뭐 예방 접종 같은 이런 보건의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의료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있고 네. 특히나 이 민간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무슨 뭐 마약 대장이라든지 의료 기록 등에 대한 점검과 감독 권한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적 기관들을 가지고 공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그런 기능이 반 이상 있는 곳인데 네. 이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곳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곳이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공생한다는 거는 네. 좀 상식적으로나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네요, 진짜. 감독을 하라고 있는 기관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어떤 커넥션도 있고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찾아보니까 네. 이 건물을 98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었고 당시부터 이제 보건소를 사실 유치한 셈입니다. 이게 내용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 기관이 네. 이제 이런 공적 기관을 유치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준 셈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건물의 이제 어떤 환기나 청소, 그 다음에 뭐 정화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편의를 제공한 것이죠. 이 보건소의 운영 비용을 좀 절감시켜 준 셈인데, 네네.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보건소는 여기서 하는 각종 건강 증진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금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업들의 상당 부분을 다 이 대남재단에다 밀어줬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같은 건물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밀어줬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운영을 하는 네.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저희가 어떤 보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재정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할 때는 대남병원에 입원시켜서 사실 그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으로는 수익을 대남병원에 남겨주고 국가 지정사업 일부 지원금은 또 대남병원에 위탁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간 협동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어디까지가 민간 사업이고 어디까지가 공공 사업이고 이것이 이제 이 청도군의 공적 사업이었는지 민간 사업인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사실은 이 민간 의료기관에 상당한 수익성에 보탬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환자를 보내주고 또 국가 의료 프로젝트 같은 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다는 말씀이군요. 대신 청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좀 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층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한 그러니까요. 병동의 운영을 22년간 이 보건소가 바로 같은 건물에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조하게 된 네네. 그런 어떤 영향을 이제 끼쳤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대남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청도보건소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도 보건소는 당연히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요. 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뭐 퇴치와 이제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만 네네.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들으시는 예청자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보건소가 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적 기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도 이제 이 지역은 선별진료소를 이제 보건소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남병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31번 환자라고 보이는 이제 대구에서 어떻게 저희가 아직도 경로가 불분명한 역학적 그분이 발견되고 나서야 감기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본인의 입원 환자 거의 10일가량 증상이 있었던 사람을 그제서야 검사를 2월 18일에 했고 그 첫 번째 사망하신 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방만하게 사실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곳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놓고도 막상 그 병원에 그 감염자가 있었는데 한번 체크도 안 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한번 다 이후에 네.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확인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사실 이 대남병원이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정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분명히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네. 분명히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 어떤 유착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사실 대부분의 이런 이제 지역 사회에 공공병원이 이제 청도군에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 이 대남병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남병원이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국가 응급의료 체계 개편을 할 때 지역 응급의료 센터를 수주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 과정은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병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종합하여서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대단히 영리적이고 네. 수익성을 추구하던 병원이니까 어떤 의료 인력을 더 고용해가지고 의료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어떤 응급의료 체계에서 이게 지방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이제 뭐 거점이나 권역센터가 아니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도 되는 이런 허점을 노려가지고 네. 사실은 그냥 이 응급실에 이렇게 간판만 세워놓고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 대남병원에 대한 것은 조금 파헤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영준 정책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영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마스크 구하는 것도 어렵고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리적인 방역도 중요한데 심리적인 방역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해 시민들의 마음 치료에 나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을 맡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감염이 네.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시민들의 공포가 또 확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전체의 어떤 마음을 응원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그 마음 처방전과 같은 심리 지원도 하고 네. 또 지금 가짜 뉴스가 계속 이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서 네.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환자분 또 격리자분 의료진 등 이제 이 코비드와 관련돼서 코비드19와 관련돼서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좀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이 지원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 맞춤형 네. 심리 상담. 자, 그러면은 뭐 백신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마음 네. 백신이에요? 7가지 마음 백신. 네, 마음 이제 이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 백신. 네. 소개해 주세요, 짧게. 네. 이제 몸의 면역력 강화에서는 마음이나 우리 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 차원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 좋아지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를 격려하고 격려 네. 백신 또 이런 사회 전체가 스트레스가 받을 때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해서 기여한다는 긍정 백신 그다음에 현재 질병본부부터 포함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수칙을 솔선해서 지키자는 실천 백신 네. 그다음에 가짜 뉴스에 넘어가지 말고 믿을 만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잘 듣고 인식하자는 지식 백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이 5번이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피드백 들었는데요. 전에 뭐 메르스 때도 종식이 됐었고 신종플루 때도 종식이 됐었던 것처럼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곧 종식기가 올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임하자라는 희망 백신. 그다음에 열이 나거나 기침이 있을 때 꼭 본인이 정보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잘 갖춰놓자라는 정보 백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염 공포가 커지면 좀 이성의 또 지혜로운 이런 거를 잃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마음과 몸을 균형 있게 또 감정과 사고를 균형 있게 가져가자라는 균형 백신 이렇게 7가지를 저희가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네. 뽑아낸 내용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그래도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네. 끝이 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희망 백신. 예,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인데 사실 뭐 서울 경기 지역하고 또 저쪽 대구 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쪽은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대구나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강력한 백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렇게 지역적 위기감이 가장 강력한 백신은 연대감의 백신이라고 연대감. 하죠. 네, 대구를 우리가 고립시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이제 의료진도 내려가고 자원봉사, 사회복지사 분들도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대구 시민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참여한다. 그래서 고립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국민 응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대구 시민들에게 큰 심리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연대감. 이거는 뭐 대구 시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가격리는 정말 그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자가격리 경험 속에서 정말 협조를 잘 해주셨거든요. 만약 자가격리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그 전염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데 그래서 일단 국가나 저희가 자가격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는 분에 대한 사회적인 감사 또 이분들이 자가격리를 잘 완수해 주는 것에 따른 굉장히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가격리자 분에 대한 응원과 지원의 태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자가격리 하는 동안 그분들이 불안에 빠지지 않고 늘 의사소통이 보건소랑도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그 상태를 점검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 이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그걸 겪어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좀 불안했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자가격리하는 분들에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이 연결과 그분들의 어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준다라는 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잘 제공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아까 연대감 말씀도 하셨는데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다. 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함께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 자신감을 넣어주는 거, 서로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저도 이렇게 약간 좀 힐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 명지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통제하는 국가 지역 좀 정리를 조금 해주시죠. 네, 오늘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0분 기준입니다. 입국을 금지한 곳이 2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이 39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코모로,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새로 입국 금지 국가에 포함이 됐어요. 몰디브도 다음 달 3일부터 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빼고 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 경북에서 입국했거나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피지도 오늘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 경북, 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들도 추가가 됐는데요.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도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한국인에 대해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도도 한국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발급해오던 도착 비자 제도, 전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인도로 입국하시려는 우리 국민은 인도 대사관에 문의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신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9세 여성이 오늘 오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4번째 사망자고요. 자가격리 중에 숨진 2번째 희생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중앙정부는 우리는 몰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얄밉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난징시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이웃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지 교민들이 알려왔는데요. 네. 어제 오후에 인천을 출발해서 난징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에서 한 중국인 승객이 인후통 증세를 호소해서 주변 승객 34명이 검사를 위해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징 방역당국이 다른 승객들은 귀가를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네네.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30여 명이 집으로 향했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서 이게 당국으로부터 입국 사실을 통보받은 아파트 여러 곳의 주민위원회에서 네. 공동으로 한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총영사관 또 현지 한인회에서 항의를 했는데 시당국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제재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또 역시나 내놨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호텔이나 다른 곳에서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치고 나면 주민위원회와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근처 호텔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일부 호텔에서는 하루가 지나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를 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교민들이 대부분 난징에 사업장을 둔 LG그룹 계열사 관계자들로 알려졌어요. 네. 지금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영사관 측은 중국 정부의 공식 지침과는 다르게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인의 진입을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최대한 관여해서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난징 외에도 광둥성, 광저우, 산시성, 시안 등에서 어제 한국발 여행객들이 공항에 내리는 즉시 격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드 때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드 때도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지방정부에서 하고 또 지방정부나 이런 쪽에 항의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안 사겠다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뭐 불태우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뭐 항의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네. 들어온 소식이 없어서요. 이 뒤에는 그 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호흡기 질환자가 있어서 이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겠다.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27일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면서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그동안에는 최근에 중국 여행을 다녀온 환자 아니면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아는 환자한테만 검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확대를 하게 된 이유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가 불명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자거든요. 근데 네. 이 환자가 검진 요건에 그동안 해당하지 않아서 며칠 동안 검사를 받지를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확진자로 판명이 돼서 이번에 좀 조치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도 이 전부터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사실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서 임시 휴교를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또 한번 물러섰다. 네. 아베 총리가 어제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준비가 잘 안 됐던 건가요? 네. 다음 달 2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대해서 봄방학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갈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봄방학이 통상 3월 말까지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달 동안의 휴교 조치를 요청한 건데 지금 홋카이도랑 지바현이 임시 휴교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 2주가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휴교령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내각의 지지율 하락폭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래서 8%포인트 이상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네. 갑자기 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 과학성조차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좀 반발을 하게 됐고요. 학생들에게 좀 수업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교과 과정 이수가 이제 필요한데 학교들에 아무런 지침이 없이 갑자기 휴교령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걸 조절하기가 그렇죠. 어렵고요. 네. 업무에서 이탈하는 직원들이 늘어날까 두려운 기업들까지 이제 혼란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좀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베 총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맞벌이 가정 지원 문제 등을 비롯한 관련 대책을 설명을 하겠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근데 지금 도쿄올림픽이 계속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IOC에서는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는 이거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중개권이랑. 왜 이제 파운드 위원이라고 가장 네. 오래 재직했던 부위원장을 지냈던 위원이 연기나 뭐 장소 변경보다 취소할 수도 있다. 5월 말까지 이걸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문이 일었잖아요. 네. 결국 바흐 위원장이 일본 언론과의 만남에서 IOC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날짜도 7월 24일 개막한다. 이걸 꼭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 위원이 제기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억측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겠다라면서 좀 일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개권료가 얼마나 되나요? 이 중개권료가 거액인데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IOC의 올림픽 관련 수익이 51억 6천만 달러인데 중개권료가 그것의 80%인 41억 5,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383억 원 정도의 중개권료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IOC로도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기를 하면 가을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네. 유럽하고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랑 시즌이 겹칩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중계권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거든요. 뭐 아베 총리는 당연히 연기하기나 중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 파기돼도 일본이 IOC의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요구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이미 맺었었대요. 올림픽 유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이걸 만약에 개최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그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기되거나 장소 변경은 참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홍콩 이야기 짧게 전해주세요. 반려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한 홍콩 남성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거든요. 네네. 가사 도우미까지도 감염이 되니까 반려견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반려동물의 입과 코, 항문 등에서 샘플을 수집했는데 약한 양성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다만 추가로 검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애완견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견이 아직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정말 감염이 됐거나 사람에게 감염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홍콩 당국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려동물과 접촉하면 손을 좀 깨끗하게 씻는 게 씻어라. 좋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는 가운데 14번째 희생자 소식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단 국정 지지율 이야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2월 4주차 주중 동향 잠정 집계입니다. TBS 1회로 리얼미터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9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1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이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44.7%, 네. 2.7%포인트 빠진 수치고요. 부정 평가는 51%, 1.9%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국정 평가가 부정 평가가 50%대를 기록한 거는 4주 만인데요. 네네. 지난 11월 달에 아니죠. 1월 달에 국내 첫 2차 감염이 있었을 때 50%대 부정평가를 기록했는데 4주 만에 다시 50%로. 다시 50%로 올라섰고요. 또 긍부정 평가의 차이가 6.3%포인트였는데 네. 이거는 11월 첫째 주 이후에 16주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제 20, 30대와 여성 그리고 학생층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학생층은 지금 개학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이 또 네네. 대거 귀국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학생 그리고 또 자녀를 둔 20, 30대 여성들 20, 30대가 자녀를 둬요? 네. 30대가 자녀를 두고 20대도 자녀를 둔 어린 경우가 30대. 네, 있을 수 있죠. 네, 어린아이를 둔 30대. 네, 여성이 아무튼 또 지난주 대비 한 3%포인트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네.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 20, 30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특히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고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집단이거든요. 네. 여기서 많이 빠졌다는 것은 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성들이 약간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실제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는 예. 이제 그 직전 조사에서 보면 감염 우려도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갤럽의 경우에는. 근데 그런 걸 보면 대체로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감염 우려에 대한 이 위험도 이 부분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더 불확실성이 큰 것이고 또 연령대가 높으면 그동안에 겪었던 뭐 경험치로부터 나오는 또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확대되거든요. 아이들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우려, 걱정 이런 것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30대 여성들, 대체로 30대 여성들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사 일정도 많이 이렇게 틀어지고 그런 것도 일단은 뭐 대통령에 대한 이 불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좀 불안감 네.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은 어쨌든 뭐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여전히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자녀들을 둔 경우들이 많을 그렇죠. 테니까 이것이 이제 자녀들의 안전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이제 좀 냉소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마스크 대란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그거 되게 크다고 이게 봐요. 아주 큰 이슈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런 건 사실 좀 사소하다고 또는 그렇지만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거든요. 이런 그럼에도 거는. 불구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커지는 문제는 아니지 아니었나, 아니지 않지 않았느나 이런 뭐 이제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자녀들 안전 생각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네. 사러 갔는데 없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자식 문제는 또 우리가 보통은 이성을 잃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도 뭐 우체국에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5개씩. 네. 근데 70명 나눠주면 이제 다 소진이 되는. 네네. 근데 보니까 아까 뉴스 보니까 70명이서 훨씬 더 길게 줄 서 있더라고요. 뭐 허탕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휴원하고 있고 엄마들의 부담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네. 훨씬 더 이게 부담이 크거든요. 사실 뭐 돌봄이라는 서비스가 있긴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보내고 싶거든요. 네. 그러더니 또 이제 직장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중고가 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여성 입장은.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잘 믿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이제 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아이를 어딘가 맡기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보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그 부모가 또는 이제 주부가 책임져야 되는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가장 이제 많은 지금 세대 그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0대도 상당히 내려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40대에서 네. 또 낙폭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이제 재미가 있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대목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무당층이 또 증가하고요. 오. 이게 사실 여당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야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네네. 여당 지지율은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는 거의 횡보했거나 약간 오르는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올라야 될 텐데 그러게요. 창당 효과가 지금 2주째 별로 나타나지 근데 안 나타나고 네. 있고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1% 빠졌고요. 갤럽도 조금 빠졌는데 이게 이제 신천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도 이제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했거든요. 언제까지 신천지교 편에 설 거냐. 왜 신천지를 언급하지도 않고 특정 교단이라고 하냐.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가 새누리당 당명을 자기가 졌다고 해서 오늘 미래통합당이 고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그렇군요. 보고 있고 또 TK 지역에서 이제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지지율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정의당이라든지 민생당, 이 군수정당들도 다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좀 무력한 모습을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당층은 한 3.6%포인트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택수 대표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반사이익을 특히 얻지는 못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미래통합당과 무당층을 뭐 갤럽 조사 기준으로 따져보면 절반이 넘는데 그럼 이제 무당층이 누굴 찍을 것이냐 또는 무당층의 속성이 어떤 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냐 그러면 무당층은 대체로 샤이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정책 현안과 관련돼서 의견을 내는 걸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투표소에 안 가면은 그만큼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반감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무당층의 성향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당층 그러면 무당층만 따로 봤을 때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대체로 지지율이 부정적이에요. 좀 낮게 나온다. 긍부정을 보면 고 네네. 무당층 응답자를 놓고 보면 그렇다면 이건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큰 우리의 타격은 안 되겠네. 네. 근데 무당층이 투표장에 가면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무당층이 이 부정평가가 이번 주에 70%까지 올랐습니다. 부정평가 이제 국정 지지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네. 오, 그리고 이제 그래요? 긍정평가는 28.9%에서 16.2%로 12.7% 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소장께서 네네. 얘기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그럼 한 보통 뭐 이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40%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는 뭐 중도층이다라고 이제 거칠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보수가 4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수 정당이 득표하는 것, 지지를 받는 것은 40%가 훨씬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무당층에 현재는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분석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약간 올랐든지 아니면은 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그 네. 연장선상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네네. 주도하고 있는 비례민주당 이런 맞아요. 열린우리당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그런 이유죠. 정의당은 발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무당층은 상당히 선거에서 큰 영향을 타격을 줄 텐데 아니, 우리라고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지 못하란 법이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까요? 여태까지 굉장히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는 거는 오늘 뉴스만 네네. 보면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하루 만에 이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네. 나오는 표현들이 거짓 꼼수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외에도 다른 여러 시민 단체라든지 또 전직 국회의원들이 아마 같은 형태로 비례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무당층이 늘어나고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지금 국민의당도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비례대표만 내겠다. 지역구 의원은 내지 않겠다. 253개 지역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랑 선거 연대를 하는 듯한 사실상의 그런 모습 나타냈는데 그게 아무튼 이 무당층이 지금 늘어나는 현상과 지금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당층이 이제 지금 이 코로나가 덮친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의 투표율들을 보면 2008년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낮아서 50%도 되지 않았어요. 한 48% 됐고 그다음엔 한 54%.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은 58%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선거들을 보면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국면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젊은 여성 주부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서 괜히 오염돼서 전염이 되어서 이제 가족에게 옮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게 되면 네네. 투표장에 잘 안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무당층 내지는 약간 중도에 가까운 중도 보수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 또는 중도 진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층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여부 이것도 이제 그 무당층들 또 중도층들의 대거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 그것이 각 정당의 유불리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뭐 무당파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서 하는 것이 좋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러면은 열성 지지자다 혹은 열성 반대자다 하면은 네. 의지를 가지고 가겠지만 그냥 약한 지지나 맞습니다. 약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면은 아우 괜히 가갖고서는 뭐 잘못되면 네. 어떻게 하고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는 네네. 거죠. 투표장에 그래서- 길을 네. 줄게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불안감이 더 커지겠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긍정평가 44.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매우 잘함이 한 28%, 잘하는 편이 한 17%, 네. 매우 잘한다는 의견이 28%고 매우 또 못한다는 의견이 37%예요. 오. 그러니까 아까 전체 의견보다는 긍부정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구나. 잘하는 편, 또 잘 못하는 편, 이분들은 투표장에 좀 덜 나갈 가능성이 있죠. 코로나 네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이 두 계층이 투표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현 여당에는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표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특징은 사실 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네. 그런데 긍정과 부정 내에서도 강도 그렇죠.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찬성하고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인데 지난 조국 전 장관 국면부터 매우 반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4점 척도로 나누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매우라는 것에 좀 더 가점을 주게 되면 이건 전체적인 평가의 수치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앞서도 주목을 했던 게 40대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는 게 40대가 대체로 사무직이에요. 이게 그렇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이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건 경제 때문이죠. 왜? 이제는 기업들이 아주 작은 기업들은 문 닫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무직들의 위협이 있어요. 그동안에 사무직의 위협보다는 자영업, 그다음에 블루칼라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것이 이제는 사무직도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영세한 기업 같으면은 지금 사실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확산돼 네. 있거든요.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그 선거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럼 이거는 이제 연기하는 게 더불어민주당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사실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를 생각해 알 수는 들어보면. 없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어르신들도 네. 이 건강의 염려 때문에 안 가시는 투표장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쪽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 지금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어쨌든 코로나의 책임이 어쨌든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세력에게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기 때문에 네. 야권으로서는 어쨌든 빠르게 치러지게 되면 정권 심판론 또는 책임론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더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나 혹은 이제 무당파들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갖고서는 좀 완화된 다음이라면은 이때 그렇죠. 나가서 뭐 투표하자. 근데 보수 소상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느 쪽이 이득인지 사실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네. 완전히 예단하기에는 이르긴 합니다만 각자마다 유불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일단 여당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 총선 연기가 되면은 아무튼 여당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네.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현역들보다 이 신인들한테 조금 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뭐 선거 캠페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현역한테는 아무튼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선거라는 것이. 지금 현직인 네네, 국회의원들한테. 현역 의원들. 근데 현역 의원들 가장 많은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지역구 의원들은 뭐 굳이 연기하는 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또 봅니다. 이해관계가 있군요. 네네. 이게 이제 시점에 따라서 총선이 언제 치러지느냐에 대한 유불리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선거 일정에 대해서 종전대로 하자는 쪽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군소정당, 좀 지지율이 네네. 낮은 정당, 그 다음에 신인들의 경우에는 이거 좀 알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좀 더 연기해서 총선을 제대로 치르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국민들의 공감도가 연기가 한 80-90%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도 이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기만은 쉽진 또 않은 거죠. 그렇군요. 네. 뭐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만 아마 이제 선거 연기 여부가 가능해질 것이고 정치권 내부에서는 공방에 이제 그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다라고 정치권 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요새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질병관리본부 너무 힘들다. 또 본부장 나오시는 거 보면은 진짜 힘들어 보이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회에 대한
대한 또 사회 기구에 대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고치는데 예전에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터졌을 때 또 아프리카는 또 서아프리카 쪽은 굉장히 분쟁도 많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어떤 뭐 클리닉을 가야 되는데 못 믿어서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우리 사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네. 최근 조사 결과도 그렇게 실제 네네. 나타났고요. 또 어제 대구 경북으로 내려가는 많은 의사분들 네네. 모습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대통령도 또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나요? 아직은 그것은 없는데 이제 네. 제가 뭐 온라인 상에 이제 네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예, 기관들 중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정당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뭐 상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의 정보를 어쨌든 지금? 가장 크게 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어떤 실책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수도 네네.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신뢰를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신뢰를 이런 기관들이 잃어버릴 정도로 과도한 공세하는 것들은 약간 이 시기에는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다.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그쪽에서 주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 아주 짧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전문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지금 장관들의 정말 말실수가 사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좀 말 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네. 이럴 때는.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들과 함께 여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윤희웅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범한 일상, 자칫 지루하고 따분한 느낌이 드는 이 문구가 참으로 그리웠던 한 주였습니다. 출근할 때 마치 전쟁터에 나가도 무장하고 가족을 위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고 지하철 안에서 기침을 하는 옆에 사람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에 드는 미안함에 심경이 복잡해지는 우리 사회 모두 스트레스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한 주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메시지를 던지기 힘든 요즘 그냥 함께 숨 한번 크게 쉬고 건네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또 내일은 올 것이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 믿으며 다니엘 파우처의 Bad Day 띄워드립니다. 그냥 좀 운이 안 좋은 하루였다 위로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